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이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젯밤에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큰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이었지만 그래도 제 친형인데 이렇게 영영 못 볼 줄은 몰랐어요. 우리 삼형제는 어릴 때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1949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큰형은 저보다 4살 많고 작은 형은 2살 위였거든요. 경기도 파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가난했지만 삼형제가 정말 의좋게 지냈어요. 아버지는 일제강 전기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우리 집에는 논 3,000평하고 밭 2,000평 정도 있었는데 그 시절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부지런하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큰형은 장남이라서 집안일 도우미 역할을 많이 했고 작은 형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저는 셋째라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삼형제가 농번기 때는 같이 논밭을 도우고 겨울에는 함께 연날리기 하고 썰매 타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같은 학교 다니면서 아침마다 같이 등교했어요. 큰형이 저희 둘 손잡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저하고 작은 형은 뒤따라가면서 장난치고 그랬죠. 집에 와서도 숙제는 작은 형이 도와주고 싸움이라도 나면 큰형이 중재해주고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형제는 남이 아니니까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됐나 봐요. 고등학교는 각자 다른 곳으로 진학했어요. 큰형은 농업고등학교로 가서 농사기술을 배웠고 작은 형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졸업 후에도 계속 같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큰형은 결혼하고 농사를 이어받아 부모님을 모셨고 작은 형은 대학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죠. 80년대 후반까지는 형제들과 자주 만났어요. 명절 때마다 고향집에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아버지 생신이나 어머니 생신 때도 꼭 함께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제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90년대 초반에 중국 무역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빚이 2억 가까이 생기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형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큰형은 농사 짓는 처지라 딱히 도와줄 돈이 없었고 작은 형도 공무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마침 호주에서 사업 이민을 받아주던 시기였거든요. 1994년에 아내하고 같이 호주로 왔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어요. 49살 나이에 영어도 서툴고 돈도 별로 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한국 떠날 때 부동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과 땅이 삼형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주 가면서 급하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형들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고 했고요. 호주 생활 초기 1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드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과는 꾸준히 연락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형들도 저희가 호주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죠. 2000년대 들어서 호주 생활이 좀 안정됐어요. 식당을 확장하고 골드코스트로 이주해서 새로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날씨도 좋고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정착하기 좋았어요. 그때쯤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죠. 2009년이었나요? 큰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을 팔자는 얘기였어요. 집과 땅값이 10억 정도 되니까 3등분해서 나누자는 거였죠. 큰형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고 작은 형도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유언도 있었고 부모님 묘소도 그 땅에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냐고 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우리 대에서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형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큰형은 농사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작은 형은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전화로 몇 번 얘기했지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15년 만에 고향에 가보니까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 논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됐고 우리 집 주변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큰형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농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나이도 70 가까워서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형도 딸 의대 보내고 아들 유학비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땅이고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인데 어떻게 남에게 넘길 수 있냐고요.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호주에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권리로 반대하느냐고요. 실제로 농사 짓고 고생하는 건 자기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작은 형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넘게 부모님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그랬는데 정작 외국 나간 사람이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고요. 형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형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고향 일에는 별로 신경 못 썼으니까요. 성묘도 몇 번 못 갔고 형들이 부모님 돌보는 동안 저는 멀리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상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라도 형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당장 큰 돈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요. 형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용돈 받듯이 하면 어떡하냐고요. 큰형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외국 나가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의리라고요. 며칠 동안 실랑이했지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 반대였고 형들은 꼭 팔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제가 호주로 돌아가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호주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이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조상 땅을 팔 수는 없고요. 아내한테 상의해봐도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요. 몇 달 후에 다시 형들한테 연락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호주에서 돈을 더 벌어서 도와드리겠다고요. 하지만 형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성우 내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요. 형제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요. 작은 형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몇 번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명절에 안부 인사드려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2012년에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죠. 혼자 병원 다니면서 간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형들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태라서요. 아내는 2년 동안 투병하다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때 형들이 올까 싶어서 연락해봤는데 조카가 대신 왔더라고요. 형들은 바쁘다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자녀도 없어서 정말 혼자였거든요. 주변에 한국 사람들은 있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형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2015년쯤에 용기 내서 큰형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고집 부린 건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형제 사이 회복하자고요. 부동산 문제도 다시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몇 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 봤는데 큰형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각자 살 길 찾아서 살자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2016년에 한국에 갔어요. 무작정 고향집으로 찾아갔는데 큰형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뭐 하냐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요. 작은 형 집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부인이 문간에서 막으면서 집안 사정 어려우니까 가달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사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제가 계속 연락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았고 형들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반대했던 그 땅도 지금은 예전만큼 값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계획도 취소됐고 오히려 지금 팔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반대한 게 맞았던 셈이죠. 만약 그때 팔았으면 지금쯤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로 위안을 삼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형제 정이라는 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건데 말이에요. 어제 큰형 부고 소식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15년 동안 못 본 형인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형도 저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조카가 장례식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형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분위기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제 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9년 만에 오는 한국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형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큰형이 농사꾼이었지만 동네에서 인망이 있으셨나 봐요. 면사무소 동료들, 농협 사람들, 이웃 주민들까지요. 작은형을 15년 만에 봤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계시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호주에 사는 둘째 동생이라고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빈소에서 큰형 영정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진 속 형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인자한 표정에 약간 시골 사람다운 순박함이 있는 모습이요. 저를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날 밤에 작은 형과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조카들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어요. 작은 형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큰 형이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대요. 그런데 끝까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셔서 혼자 버티셨다고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큰형이 생전에 저 얘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성우가 보고 싶다고,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걱정된다고요. 형수도 저한테 연락해 보자고 몇 번 말씀하셨다는데 큰형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형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는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괜히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죠. 작은 형도 그동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형제들과는 사이가 멀어져서 허전하다고요. 나이 들수록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주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외롭다고, 특히 아내 돌아가고 나서는 더 그렇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작은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라도 형제 사이 회복하자고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요. 큰형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화해하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걸 못 이룬 게 한이라고 하시면서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부동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더라고요. 조상 땅이라고 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조상들이 원했던 건 형제 화목이었을 텐데요.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지만 형제 정은 평생 가는 건데 말이에요. 큰형 장례 끝나고 작은 형과 부동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이 원하시면 팔아도 좋다고요. 어차피 저는 호주에 살 거고 형이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겠다고요. 근데 작은 형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팔면 뭐 하냐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급할 것도 없다고요. 대신 그 땅에 있는 부모님 묘소나 잘 관리하자고 하시면서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형들도 처음부터 땅을 팔고 싶었던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제가 좀 더 이해하고 도와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은 작은 형과 정기적으로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화상통화로 얼굴도 봐요. 형수님도 반가워하시면서 안부 물어보시고요. 올해 추석에는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작은 형 댁에서 같이 지내면서 차례도 지내고 부모님 성묘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형제가 함께하는 명절이 될 거예요. 호주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혼자 있으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형과 연락하면서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요. 외로워도 한국에 형이 있다는 생각이 든든해요. 가끔 큰형 생각이 나면 정말 미안해요. 형이 살아계실 때 화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은 형과라도 관계를 회복한 게 다행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형제끼리도 개인주의적으로 지내더라고요. 각자 자기 일만 챙기고 가족보다는 자기 행복을 우선시하고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소중함도 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형제자매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돈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세요.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가족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고요. 제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깨달은 교훈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연락 안 하고 지낸 형제자매가 있으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라도 작은 형과 화해해서 다행이지만 큰 형과는 영영 화해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못 만나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거든요.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데 75년이 걸렸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작은 형과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낼 거예요. 큰형 목까지 더 각별히 챙기면서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겠어요. 늦게라도 깨달은 걸로 만족하면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종수입니다. 아내 미영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45년을 살았어요. 요즘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집 앞 도로가 또 공사 중이에요. 교통체증은 점점 심해지고 아파트 렌트비 올랐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우리가 살던 동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와이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표정이 진지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캘리포니아 떠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우리도 이제 진짜 고민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하와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45년 전 신혼여행도 하와이였고 결혼 25주년에도 갔었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도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가는 곳이었어요. 마우이의 그 석양, 와이키키 해변에서 듣던 파도 소리, 알로하 정신이라고 하죠. 그 따뜻한 인심들이 그리웠나 봅니다. 하지만 막상 이주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70세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구나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생활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우선 현재 우리 상황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UC 어바인에서 35년간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5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소셜 시큐리티는 월 1,850달러, 교수 연금이 월 2,200달러 나와요. 아내 미영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10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소셜 시큐리티가 월 1,250달러, 작은 연금이 월 600달러 정도 됩니다. 합치면 월 5,900달러 정도 되는 셈이죠. 집은 1985년에 어바인에서 샀어요. 그때 2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이 140만 달러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기지는 10년 전에 다 갚았으니까 부담은 없어요. 다만 재산세가 연간 1만 6천 달러, HOA 비용이 월 350달러, 홈 인슈런스가 연간 2,800달러 정도 나가죠.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혈압약 하나, 아내는 당뇨 초기라서 메트포민 복용하고 있고요.
메디케어 플러스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해서 월 $400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이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건 지난 3월 친구 부부와 함께 오아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거주자 관점에서 봤거든요. 알라모아나 지역 콘도들을 둘러보고 현지 한국 분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진짜 하와이에서 살면 어떨까 상상해봤어요. 가장 놀라운 건 생각보다 많은 한국 시니어분들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이주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날씨가 일정해서 에어컨 난방비 걱정 없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의료시설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알라모아나 근처 콘도는 2베드룸 2바스룸에 $80만 에서 $120만 사이였어요. 우리 집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월 HOA 비용이 $800에서 $1200까지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는 $350와는 비교가 안 되죠. 식료품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현지 마켓에서 가격을 보니까 우유 한 갤런이 $6, 빵 한 덩어리가 $5, 한국 식재료는 더 비잔나만 차이였어요. H마트에서 김치 한 포기가 $12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사면 $6 정도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내는 마음이 기울었나 봅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스모그에 지쳐 살았는데 하와이 공기는 정말 달랐거든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사이트도 뒤져보고 하와이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 게시판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집이었어요. 우리 집을 팔고 하와이에서 콘도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집을 렌트로 주고 하와이에서는 렌트로 사는 게 나은지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해보니 우리 집 같은 경우 월 $4,200 정도 렌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나 관리비 빼면 월 $3,000 정도 순수입이 될 것 같았어요. 하와이 콘도 렌트비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2베드룸은 월 $3,500에서 $4,500 사이였어요. 그럼 월 $500에서 $1,500 정도는 추가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 연금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의료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하와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큰 문제 없고 퀸스 메디컬 센터나 스트라우 병원 같은 좋은 병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문의 예약이 캘리포니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 문제는 좀 복잡했어요. 하와이는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서 차가 필수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아직 운전에 문제 없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프리웨이 운전보다는 하와이가 낫겠다 싶었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먼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70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둘째 민정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와이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여행으로 가는 거랑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친구들도 없고 병원도 멀고 우리도 자주 못 볼 텐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민준이는 샌디에고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민정이는 산타바바라에서 교사로 일해요. 하와이로 가면 비행기로 5시간 거리가 되니까 지금처럼 자주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70이에요. 건강할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45년간 이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우리 꿈은 늘 뒤로 미뤄왔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하와이 부동산 시장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좋은 콘도는 현금 구매자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HOA 규정도 까다로워서 렌트가 제한되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친구 관계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5년 살면서 쌓인 인간관계들이 있거든요.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골프 모임, 아내의 독서 클럽, 교회 봉사 활동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특히 아내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한국 시니어분들 건강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의 관계도 끊기는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월 $800 정도 되는 수입이지만 돈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러던 중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아내의 오랜 친구인 김영희 언니가 작년에 하와이로 이주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와서 진짜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4월에 정말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영희 언니가 사시는 아파트 근처에 월세 콘도를 구해서 관광객이 아닌 거주민처럼 살아봤어요. 장 보고 병원 가고 현지 커뮤니티 센터도 가보고요. 한 달 살아본 결과는 복잡했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했거든요. 먼저 좋았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못하던 일들이었거든요. 공기가 맑으니까 숨 쉬는 것도 편했고 아내 천식도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현지 한국 커뮤니티도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국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모임이 있는데 3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들 우리와 비슷한 또래분들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의외로 운전도 편했어요. 캘리포니아 405번 프리웨이 같은 지옥 같은 교통체증은 없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들도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정확히 써봤는데 식료품비만 월 $1,200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800 정도 쓰던 것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거죠. 외식비는 더 심각했어요. 간단한 한식당에서 2명이 식사하면 $60는 기본이더라고요. 유틸리티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기료가 캘리포니아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와이는 전력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민준이 아들이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도 민정이 딸이 아이 문제로 고민할 때도 전화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한 달 하와이 살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2달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정리해보기도 하고 재정 계획도 여러 시나리오로 세워봤습니다. 하와이 이주 시 예상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콘도 구매비 $100만, 이사 및 정착 비용 $3만, 월 생활비는 현재보다 월 $1,000 정도 더 들 것 같았어요. 우리 자산과 연금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문제 없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70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와이에서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때 하와이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0년? 15년?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올해 9월에 다시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요. 재정계획, 의료보험, 응급상황 대비책까지 다 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처음에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민정이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1년만 해보세요. 만약 적응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돌아오시고요. 다만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캘리포니아로 오시거나 저희가 하와이로 갈게요. 그 조건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완전히 브리지를 태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1년 정도 살아보고 정말 맞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3월에 하와이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때가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좋을 것 같았거든요. 현재는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선 우리 집을 렌트로 주기로 했어요. 완전히 팔기에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거든요. 1년 살아보고 정말 정착하게 되면 그때 팔 계획입니다. 하와이 콘도는 알라모아나 근처로 결정했어요. $95만 짜리 2베드룸 2바스룸인데 오션뷰는 아니지만 시티뷰가 괜찮은 곳이에요.
HOA가 월 $950 나가지만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24시간 시큐리티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료보험도 하와이에서 쓸 수 있는 플랜으로 바꿨고 현재 복용 중인 약들도 하와이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45년간 모은 살림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져갈 것들, 기부할 것들, 하와이로 가져갈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 첫 번째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저의 박사학위 논문, 아내가 간호사 시절 받은 표창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4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룬 것들, 아이들을 키운 기억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하와이로 가져가는 게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죠. 친구들 반응은 다양해요.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따라갈까 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골프 모임 친구 박철수 형은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달라고 하면서 잘 되면 우리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확신이 서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라구나 비치에 갔는데 예전만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주차할 곳도 없고 바다도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고요. 반면 하와이 한 달 살 때 가던 카일로아 비치는 아직도 꿈에 나와요.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모래, 야자수 그늘에서 책 읽던 평온한 시간들. 그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모든 게 장미빛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캘리포니아가 그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요?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하와이 이주 준비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어요. 항공편 예약, 이사 회사 연락, 하와이 운전면허 교환 절차, 새 주소로 우편물 전달 신청, 은행 계좌 정보 변경, 캘리포니아 집 임대 관리 회사 계약.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해요. 내년 이맘때는 하와이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발코니에 나가면 호놀룰루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다이아몬드 헤드도 보이겠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알라모아나 비치파크로 산책을 가고 현지 한국 분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선셋을 보러 와이키키에 가고 그런 일상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70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건강 문제예요. 만약 하와이에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히려 하와이 깨끗한 공기와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건강에는 더 좋을지도 모르죠. 지난주에 하와이에 계시는 영희 언니께 전화했어요. 언니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후회? 왜 더 일찍 안 왔나 하는 후회는 있지.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고 집값 오른다고 불안해하고 범죄 뉴스 보면서 무서워하고.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 매일이 휴가 같아. 맞는 말씀이에요. 캘리포니아 마지막 몇 년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밤에 혼자 나가기 무서울 때도 있었고 가스값이나 전기료 오른다는 뉴스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반면 하와이에서 한 달 살 때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부터 들리고 사람들도 여유롭고 친절하고 알로하 스피릿이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계산도 중요하죠. 우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봤는데 하와이 이주가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캘리포니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걸 렌트로 주면 하와이 생활비 증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요. 세금 면에서도 별 차이 없고요. 하와이도 캘리포니아처럼 주 소득세가 있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 소득 수준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하와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우쿨렐레 배우기, 하와이 역사 공부하기, 현지 골프 클럽 가입하기. 아내는 훌라댄스 배우기, 하와이안 퀼트 만들기, 현지 자원봉사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런 걸 45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새 수유하고 생계 걱정하느라 바빴는데 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친구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 쓰는 일을 안 하면 치매도 빨리 오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하와이에서는 매일이 새로울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장소도 가보고 그런 자극들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와 같은 나이인 68세인데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집에만 계시면서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남은 인생 동안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면서 살아요. 그 말이 하와이 이주를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와이 이주는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택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안한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택할 것인가. 저희는 도전을 택했어요. 70세의 말이죠. 물론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잠이 깨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하와이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70세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 대한 설렘. 아내도 요즘은 매일 하와이 관련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와이 한국마트에서 파는 음식들, 현지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서 진짜 하와이 생활을 준비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쓸 차도 알아봤어요. 우리 현재 차는 여기서 팔고 하와이에서는 중고차를 사기로 했어요. 하와이는 섬이다 보니까 차를 배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현지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집 렌트 수입을 받을 계좌는 여기 그대로 두고 하와이 생활 비용은 새로 만들 하와이 은행 계좌에서 쓰기로 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쓰는 은행이 하와이에도 지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난달 아이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였어요. 민준이와 민정이가 우리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는데 손주들도 오고 사위 며느리들도 오고 몇몇 가까운 친구분들도 와주셨어요. 민준이가 스피치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하와이 간다고 하셨을 때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민정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저희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제야 정말 본인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걱정되지만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45년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 꿈은 접어두고 살았는데 이제야 아이들이 부모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손주들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큰손자 제이슨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와이에서 서핑 배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70세의 서핑이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그 순수한 응원이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2개월 남았어요. 내년 3월 15일 출발입니다. 항공편도 예약했고 이사 트럭도 예약했어요. 하와이 콘도 계약도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에 에스크로가 닫힙니다. 요즘은 매일 할 일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한 바쁨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바쁨이니까요.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의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45년간의 추억을 되짚어봤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원, 첫 번째 집이 있던 거리, 주말마다 가던 파머스 마켓, 아내가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 모든 게 추억으로 남겠지만 아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에요. 하와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1년 후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와이에 정착해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90세가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와이로 이사간 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70세도 늦지 않아요. 건강하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신중해야 하고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꿈을 접어두지는 마세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서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내년 이맘때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70세 부부의 하와이 정착기 기대해 주세요. 알로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매달 소셜 시큐리티로 $1950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것들이 힘든지 말이죠. 오늘은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한 노인의 미국 생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40년 넘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찍 깨어나거든요.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요. 하루에 한 잔씩 마셔도 한 달에 $15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토스트 한 장에 땅콩버터 발라 먹거나 오트밀에 바나나 조각 넣어 먹거나 우유는 일주일에 1갤런씩 사는데 $3.50 정도 해요. 식료품비가 제일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한 달에 식료품으로 쓰는 돈이 대략 $300 정도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꽤 절약하는 편이에요. 항상 세일하는 것들 위주로 사고 쿠폰도 부지런히 모읍니다. 처음엔 쿠폰 오려서 장 보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고기는 세일할 때 조금씩 사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닭고기가 파운드당 99센트일 때 사서 작은 팩으로 나누어 얼려두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고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야채는 주로 한국 마켓에서 사는데 가끔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도 받아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원룸이고 월세가 $1,200예요. 소셜 시큐리티의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가는 셈이죠. 사실 더 싼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한국 마켓이나 병원 가기에 편해서 그냥 있어요. 차도 없고 대중교통으로만 다니니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차는 3년 전에 팔았습니다. 유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료, 기름과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400는 좋게 나갔어요. 소셜 시큐리티의 20%를 차에 쓸 수는 없잖아요.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시니어 할인이 있어서 한 달에 $20면 충분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오히려 책도 읽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의료비는 정말 감사하게도 메디케어 덕분에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파트 A는 무료고 파트 B로 한 달에 $175 정도 내요. 여기에 메디갭 보험까지 해서 월 $250 정도가 의료보험료로 나가죠. 그래도 모든 의료비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치과는 별도고 안경도 따로예요. 지난달에 혈압약을 바꿨는데 새 약이 한 달에 $80 더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네릭 약품을 쓰려고 하고 정말 필요한 검사가 아니면 미루기도 해요. 옷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구질이나 세일베이션 아미에서 가끔 필요한 것만 사요. 셔츠 하나에 $5, 바지 하나에 $8 정도면 상태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새 옷 살 돈으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는 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전기요금은 여름이 제일 무서워요. 에어컨을 틀면 한 달에 $200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이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요.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히터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불 2장 덮고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휴대폰 요금은 한 달에 $30짜리 최저가 플랜을 써요. 인터넷은 집에서 월 $50, 케이블은 끊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봐도 충분하더라고요.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 식당에서 $20짜리 정식을 먹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쿠폰이 있을 때나 할인 시간대에 가죠. 사실 이런 생활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돈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니.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돈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으면 괜찮다, 충분히 있다고 대답하죠. 자식들도 각자 살기 힘든데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있어요. 지난해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400나 나왔어요. 그달은 식료품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 해결했어요. 한 달 동안 라면이랑 계란으로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더 강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어요. 도서관에서 신문도 보고 책도 빌려보고 무료 와이파이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요가 클래스는 한 달에 $10, 영어 회화 모임은 무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한국 마켓에서 할인 쿠폰도 부지런히 모아요. 10% 할인이라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할인하는 곳들을 다 외워뒀어요. 화요일에는 영화관 시니어 할인, 수요일에는 슈퍼마켓 더블 쿠폰 데이, 목요일에는 약국에서 시니어 20% 할인. 이런 것들이 생활의 리듬이 됐어요. 가끔 옛날 동료들을 만나면 부러워요. 연금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아서 한 달에 $4,000, $5,000씩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했거든요. 연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401k도 회사에서 매치를 안 해줘서 많이 모으지 못했고요. 그래서 은퇴할 때 갖고 있던 돈이 $150,000 정도였어요. 응급 상황을 위해 아껴두려고 하는데 가끔 큰 지출이 있으면 조금씩 쓸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보니 이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돈이 적어도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유는 없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돈을 아껴 쓰다 보니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쿠폰으로 장을 보고 세일 상품을 찾아다니고 도서관에서 무료 이벤트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게임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됐어요. 예전엔 충동 구매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뭘 사기 전에 정말 꼼꼼히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나? 더 싼 곳은 없나? 이런 습관이 생기니까 오히려 돈 관리가 더 체계적이 되었어요.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고 매달 예산을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해요. 한 달 예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 $1,950에서 월세 $1,200, 의료보험료 $250, 전기요금 평균 $100, 핸드폰 $30, 인터넷 $50. 여기까지 하면 $1,630예요. 남는 돈이 $320인데 여기서 식료품 $300, 생활용품 $50 정도 쓰면 거의 다 없어져요. 가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럴 때는 저축한 돈을 조금씩 써야 해요.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미국에 왔나 싶기도 하고요. 1983년에 미국에 왔을 때는 꿈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영어 학교를 다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더라고요.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영어도 많이 늘고 회사 사정도 알게 되면서 책임감도 생겼죠. 거기서 25년을 일했어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받은 적도 있고 정리해고 당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아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품 회사에서 일하면서 둘 다 투잡도 많이 했어요. 주말에는 제가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아내는 다른 집 청소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아들 둘을 키웠죠. 첫째는 UC 버클리를 나와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는 USC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자 성과예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 한 채 값은 다 들어갔지만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거든요. 그때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항암 치료비, 호스피스 비용까지 해서 저축한 돈의 절반 정도를 썼어요. 아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그래서 한국에 갈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가서 뭘 하겠어요. 게다가 한국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가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고 저도 눈치 보며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걸 선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월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한국신문을 보고 화요일에는 시니어센터에서 태극권을 배워요. 수요일에는 한국마켓에서 장을 보고 목요일에는 교회에 가요. 금요일에는 집에서 쉬고 주말에는 가끔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봐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일상이 소중해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즐거움들을 찾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책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쿠폰으로 장을 봐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을 때의 뿌듯함, 시니어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건강 관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요. 돈이 없으니까 아프면 안 되거든요. 매일 30분씩 걷기를 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요. 음식도 가능한 한 직접 해서 먹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비싸기도 하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요. 쌀밥에 김치,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그래요. 추석이나 설날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럴 때는 한국 음식을 해 먹어요. 비싸더라도 한국 마켓에서 갈비를 사서 구워 먹거나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혼자 먹는 게 쓸쓸하지만 그래도 고향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램도 많이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나 백패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여행은 못 가지만 화면으로라도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서로 바쁘니까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손자들 소식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고요. 가끔 아들들이 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생활비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항상 괜찮다고 대답해요. 정말 어려울 때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사실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정말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2,000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유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걸 먹고 입고 싶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옷도 깨끗하기만 하면 되고 음식도 배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았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시니어 센터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기. 돈 안 들이고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여름에는 에어컨비 절약하기,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기, 봄에는 공원에서 시간 많이 보내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시니어 할인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혜택이니까요. 도서관이나 시니어 센터 같은 공공시설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아프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이런 생활이 참 서글펐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식들이 잘 지내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했다면 이제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하고 감사해요. 가끔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충분히 했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썼고 지금이 바로 그 노후거든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까? 저축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단히 아침 먹고 8시쯤 되면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해요. 이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눠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안일을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정돈하고. 혼자 살다 보니 큰 청소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로 밖으로 나가요. 도서관에 가거나 시니어 센터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은행 일을 보러 가거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되도록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후에 졸음이 많이 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한국 뉴스도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 프로그램도 봐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저녁 6시쯤 간단히 저녁을 먹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설거지하고 내일 준비를 해요. 장볼 목록도 적고 일정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두면 마음이 더 안정돼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보내요. 한국 방송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이런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 큰 힘이 돼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 큰 도움이 돼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수다도 떨고 정보도 나누고 가끔은 같이 장 보러 가기도 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소셜 시큐리티를 $1,500밖에 못 받아서 더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오히려 나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로 절약 노하우도 많이 나눠요. 어느 마트에서 언제 세일을 하는지, 어떤 쿠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시니어 할인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한국 식당에 가요. 각자 돈을 내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20로 한 끼 먹는 건 부담스럽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할만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난방비 문제인데요. 작년 겨울에는 한 달에 $150까지 나왔거든요. 올해는 좀 더 절약해야겠어요.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준비해뒀고 전기 담요도 하나 샀어요. 밤에는 히터 대신 전기 담요를 쓰면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가능한 한 집에 있지 말고 따뜻한 곳으로 나가려고 해요. 도서관이나 쇼핑몰은 무료로 난방을 해주니까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집 난방비도 아끼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의료비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정기검진은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고 해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니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요. 치과는 좀 고민이에요. 메디케어에서 치과 치료는 거의 안 해주거든요. 이가 아픈데 임플란트를 하려면 몇천 달러가 들어요. 그 돈이면 몇 달을 살 수 있으니까 망설여져요. 안경도 새로 맞춰야 하는데 한 개에 300달러 정도 해요. 코스트코에서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알아봐야겠어요. 그래도 건강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죠. 아프면 그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미리 관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요즘은 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노인분들이 폐지 줍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로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한국이 그리워요. 고향 음식도 그리워하고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에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도 결국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40년을 살면서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병원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자식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불편하더라도 여기가 제 터전이에요. 가끔 젊은 한국인들을 보면 부러워요. 꿈도 많고 가능성도 무한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네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 나라에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잘 키웠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돈은 적어도 마음은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욕심을 줄이고 감사할 줄 알고 작은 행복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만큼은 꼭 챙기세요.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돼요. 필요한 의료비는 아끼지 말고 평소에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2,000달러로 사는 일상, 생각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도 건강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